그다음 우리가 이 정주영 회장님의 관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관리 방식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관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정주영 회장님의 관리 방식 보게 되면 목표는 반드시 달성한다 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효과 경영, 이 효과 경영의 그야말로 달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사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서산 간척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방조대 공사 유조선 공법, 폐유조선 공법 들어서 잘 아시죠? 그런 걸 동원해서라도 완공을 시킨 겁니다. 20세기 최대의 대역사 주베일 항만 건설공사,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사례죠. 그 공사를 따내기 위한 정말 입찰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따낸 공사를 어떻게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비용을 절감해가면서 우리의 달러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사를 완공을 할 것인가. 그래서 89개나 되는 자켓 한 개당 무게가 550톤, 가로세로 높이 합쳐서 10층 건물에 해당되는 거대한 한 개가 그런 거대한 자켓을 89개나 울산에서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바지선에다가 싣고 12,000km가 넘는 그런 대항해를 거쳐서, 사우디 주베일 항만까지 실어 나르는 19항체에 걸쳐서 실어 나르는 그런 대역사를 통해서 20세기 최대의 항만 공사를 완공을 시킨 사례. 이건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단 목표를 정했으면 어떻게든지 달성한다라고 하는 효과 경영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고령교 공사 완공 사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공사 진행 기간 동안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원자재 값이 올라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가족들의 재산까지 다 처분해가지고 고령교 공사를 완공을 시킨 사례.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하고 치웠을 걸 이렇게 끝까지 88 올림픽 서울 유치 사례 뿐만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조선소 건설을 위한 차관 도입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이 전부 그야말로 수많은 난관과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난관들을 다 뚫고 목표를 달성한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시는 거북선과 봉의정선달 사례,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 차관 도입, 우리가 현대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차관 도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AMP 애플도어의 롱바통 회장하고 회장을 만나서 바클레이 은행을 만날 수 있도록, 차관 도입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했을 때 거절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MD 잘 아시는 이제 500원짜리 지폐 이걸로 설득을 했다. 그걸로 설득이 되겠습니까만은 지혜라 그럴까요? 그 당시에 어떤 정주영 회장님의 설명 방식에서 롱바통 회장이 감동을 먹었던 거죠. 그 500원짜리 지폐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참 대한민국이 영국보다도 300년이나 앞서서 철갑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믿어서, 그 기술력을 믿어가지고 주선을 해줬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기지, 사학가로서 가지고 있는 기지, 사학가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적극성, 모험심, 이런 것들이 아주 이 사례에 잘 녹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클레이 은행 부총재를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당신이 참으로 경영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배를 만드는 엔지니어링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배를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옥스포드 유머는 정말로 우리가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재치가 넘치는 그러한 유머였죠. 당신 전공은 뭐야? 내 전공은 내 사업 계획서가 전공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제 옥스포드 대학에 갔더니 쭈르륵
훑어보고 박사학위를 줬습니다. 이게 내 학위요. 라고 하는 그 유머. 정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유머다. 그걸 듣고서 역시 바클레이 은행 부총재도 설득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수출보증기구의 총재의 보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황량한 미포만 바닷가 소나무 매끄러가 있는 초가집 이걸 들고 가가지고 여기다가 조순소를 지어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갚을 테니 영국 수출보증기구에서 차관 보증을 해주시면 바클레이 은행이 차관을 해준다고 했다. 이 말에 수출보증기구에서 배를 살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선주만 찾아오면 보증을 써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선주만 찾아오면 보증을 써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 배경도 그동안에 롱바통 회장이나 바클레이 은행 부총재나 이런 사람을 만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이런 것들, 또 정종현 회장님이 만들었던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여기에 선주만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영국 수출보증기구에서 안 해주려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선주를 찾아와라 한 게 아니라, 선주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했던 것이다. 결국 그걸 가지고 선주를 찾아 나선 정종현 회장님이 그리스의 리바노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야말로 헬기방자한 30대의 선박왕, 오나시스의 처남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선박왕, 이 사람을 만나서 26만 토짜리 배 2척을 현대에 주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리바노스가 주문을 한 것도 말이죠. 결국은 정종현 회장님의 어떤 그런 대담성에 또는 가능성에 일종의 도박을 건 거죠. 자기는 그걸 통해 가지고 혹시나 안 되더라도 크게 손해 볼 건 없고요. 되게 되면 만약에 현대에서 26만 톤짜리 배 2척을 만들어 주게 되면 자기는 굉장히 싼 값에 배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도박입니다. 정종현 회장님을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지는 지 목적이 있어 가지고 이게 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의기가 투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어려운 차관 도입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거둔, 이거는 효과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서울 올림픽을 유치한 사례, 단 10일간의 정성을 다한 관계 형성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한국 위원들은 3표밖에 안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정종현 회장님은 아니다, 46표가 예상이 된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46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서 그 46표를 따내기 위해 가지고 각종 노력을 다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꽃바구니 선물, 일본 기업들은, 일본 대표단들은 일본의 최고급 시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놓기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뇌물성 선물을 하는 데 반해서 우리는 마음이 담긴 꽃바구니 선물, 그 다음에 각국 IOC 위원들에게 대한 개별 로비, 그 중에서도 특히 소외된 중동 아프리카 IOC 위원들, 개도국의 IOC 위원들을 집중 공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것도 언젠가 올림픽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개도국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너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설득, 그러면서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는 같은 공감을 유발하는 그런 전략 뿐만 아니고 이제 그야말로 정성을 다한 현지 직원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보시다시피 46표, 본인은 46표 예상에 실제 나온 게 52표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유치했던 사건, 정말 목표는 반드시 달성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 하에 최선을 다한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 방식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 관리와 관련된 효율 경영입니다. 효율 경영.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한다는 게 이제 효율 경영이죠. 정종현 회장님의 효율 경영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시간 관리와 복수 시간 관리.
다시해서 스피드 경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스피드 경영을 통해 가지고 납기를 준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연 배상금을 방지하는 거 이게 바로 원가를 절감하는 길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전 회장님의 평소 사고방식은 주어진 일을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염두에 좀 둬야 될, 머릿속에 좀 딱 각인을 시켜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 개념이 별로 없어요. 목표를 세웠으면 막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등등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늘 그냥 자기한테 지연 배상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지연 배상금이 뭘까요? 시간 안에 못 끝내면 그 다음 할 일을 못 하는 거죠. 계속 뒤처지는 겁니다. 따라서 정경희 회장님은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철저한 준비를 하신다고 그래요. 해외 출장을 갈 때도 현지에 도착해가지고 시차가 나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한참 동안 또 시차 적응을 하기 위해서 뭐 잠도 자고 휴식도 취하고 하게 되면 정해진 시간에 일을 끝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차 극복도 염두에 두면서 해외 출장 갈 때는 반드시 비행기 시간을 자기가 직접 선택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사전 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테니스나 수영과 같은 그런 굉장히 힘든 운동 그리고 비행기에 타게 되면 기내식을 신청해서 잡숫고 바로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모든 피로를 다 풀고 시차를 다 극복하고 내리자마자 바로 현장에 도착해서 활동을 개시하시는 이런 정도의 철두철미한 준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중요한 노하우가 바로 여기 있다. 복수시간 관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이거 공감이 가는 말씀이신데요. 남들 열흘 걸릴 일이라고 하면 2, 3일에 해치우고 남들 2달 걸릴 일이라면 한 달에 끝내야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논리를 펴시면서 주장을 하신 내용은 열흘 걸릴 일을 20일 기간을 더 주면 더 잘하는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하라. 3일 동안 기간을 주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내일쯤 돼가지고 아니다. 시간 좀 더 줄게. 한 일주일 더 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놉니다 그냥. 시간이 많이 늘어났구나. 따라서 시간이 많다고 해서 더 훌륭하게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반대로 5일만 주면 열흘 걸릴 일을 5일만 준다고 해서 엄청나게 부실해지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그 안에 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딴 사람보다도 딴 사람이 열흘 걸릴 일을 2, 3일에 해치우고 또 다른 일을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의 일을 수행을 하는 것이 그 정종현 회장님의 특징입니다. 복수시간 관리는 복수시간 관리. 이걸 통해서 공기를 단축하고 원가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이런 밑바탕으로 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현대의 경영 방식을 보게 되면 철두철미하게 이 원가 절감, 공기 단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원가 절감, 원가를 몇 % 단축했느냐, 절감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과 지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현대와 거래를 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와 현대 진짜 뭐 짜다 짭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현대의 관리 방식의 기본이고 그게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비난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정주영식 우리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작업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하기,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준수하기, 이게 이제 우리가 경영활동의 세 번째 컨텐츠인 운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주영식의 운영 방식의 골자는 철저한 현장주의와 부지런한 기업 문화, 이걸로 우리가 압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철저한 현장주의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별명이 현장의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늘 최고 경자이지만
현장을 누비면서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영국의 조선소를 가보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하대요. 이 널브러진 쇠 조각이 있고 기름으로 바닥이 미끄럽고 이런 좀 지저분한 왜 그러냐 이렇게 보면 조선소라는 다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최고 경자인 정주영 회장님은 조선소에 신개념을 도입을 하신 거죠. 현장에서 늘 점검을 하고 보시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막 안전사고도 많이 나게 되고 여러 가지 낭비도 많다. 그래서 현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정돈을 고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정해진 방식에 정해진 절차대로 정해진 시간에 깨끗하게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정리정돈이 기본이다 하는 것을 파악해내신 거죠. 그래서 조선소에 신개념을 도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돈된 조선소, 안방 같은 엔진 공장,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하는 현대중공업, 현대조선소를 탄생을 시키신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다. 부지런한 기업 문화 너무나 잘 아시죠? 정주영 회장님은 매일 3시 반에 기상을 하셔가지고 세계 각지의 현장 보고를 확인하고 그 보고를 받지 않으실 때는 아침 운동을 반드시 하시고요. 건강관리 철두철미하게 하시고요. 가족들과 반드시 아침 식사하시고 걸어서 현대사업까지 출근해서 현장에 직행해서 확인하는 이런 루틴한 그야말로 정해진 매뉴얼, 회장님의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대로 하면서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부지런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내신 분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일화로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대조선소 건설 현장에서 초창기에 비 오는 날 새벽 4시 현장을 순시하다가 밧줄 더미에 미끄러운 밧줄 더미에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바다에 차 속에 같이 타고 추락을 하신 거죠. 어렵게 차 문을 열고 나오셔서 어두컴컴한 경비원한테 밧줄을 가져라고 고함치고 거기서 경비원이 밧줄을 던져서 이제 간신히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반한테 니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경비만 여기서 서면 됩니다. 그랬더니 경비 용역회사를 차려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경비 용역회사 사장이래요. 이런 식으로 이 새벽 4시, 새벽 3시 반, 시간과 장소에 불문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부지런한 기업 문화, 현장주의, 이런 것들이 정주영 회장님의 운영 방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한 걸음 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최근에 내가 본 얘기입니다만은, 이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KBS 드라마가 있죠. KB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세렝게티 초원, 아프리카, 거기서 사자하고 가젤이 먹고 먹히는 그러한 경주를 하죠.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이거랍니다. 이거 사슴처럼 생긴 가젤이라고 하는 이건데요. 사자가 가젤을 쫓아가면서 늘 이제 사냥에 성공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사자가 가젤을 사냥하는데 성공하는 성공률, 놀랍게도 20%밖에 안 된답니다. 10번 쫓아가면 2번밖에 성공을 못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사자라고 하는 초원의 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500m 이상을 전력 질주하기를 어렵답니다. 500m 이상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 심장이 과열돼가지고, 몸의 체온이 엄청나게 높아진대요. 그래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가젤을 사냥할 때는 살금살금 다가가가지고 거의 모르는 상태로 가젤 근처에까지 가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젤도 눈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사자는 500m 이내, 특히 300m에서 500m 그 사이에서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 결판을 못 내면 이제 가젤이 승리하는 거죠.
도망가는 겁니다. 이 초식 동물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달릴 수 있대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300m, 500m 거의 근접을 했을 때 사자가 한 발짝만 더 앞으로 나가면 가젤을 잡는 데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젤이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도망가면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자의 성공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사자는 한 끼 식사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전력 질주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놈 잡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편안한 사고방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 싶으면은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가젤은 뭡니까? 거기서 도망가지 못하면, 한 발짝 더 도망가지 못하면 목숨을 잃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떼받쳐 놓고 도망을 가기 때문에 80%는 성공을 한다는 거죠. 가젤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발짝 더라고 하는 것이, 소위말해서 어떤 극한적인 상황, 또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은 상황에서 남보다 먼저 한 발짝 더, 이거는 정말 우리 자연의 세계에서도 보다시피 생명을 건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일상생활에서 남보다 먼저 한 발짝 더 굉장히 중요한 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준혜 선생님은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영의 프로세스에 들어가가지고 아까 우리가 계획 설정과 관련해서 정주영식 계획 설정은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경영 방식을 보게 되면 상당히 무모한 것 같이 계획도 없이 막 밀어붙이는 그러한 형태의 경영이다. 이런 이제 오해를 하기도 쉬운데요. 실제 정주영 회장님의 그 계획 방식을 보게 되면 무모한 것 같아도 철저한 정보 분석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잘 정리된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머릿속에는 항상 엄청난 계획이 구상이 되고 있는 거죠. 아주 특유의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과감한 의사결정, 이게 그 계획의 본질입니다. 직관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시는 거죠. 그때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 없죠.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될 수도 있다는 회의나 불만은, 불안은 1%도 끼어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보고, 이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다가 완전히 100% 확신을 불어넣고, 자신감을 불어넣고, 안 되겠다는 불안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사전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각종 인터넷 뒤벼가지고 각종 서적 찾아가지고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거를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단 해보는 거야. 그래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처리를 하면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반영을 해가지고 수정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철두철미한 정보 분석 메커니즘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목표를 설정할 때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우리가 돋보이는 목표는 그야말로 조선을 주력 산업으로 선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조선을 주력 산업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죠. 우리가 그룹을 일으키면서 조선을 주력 산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신 이유는 조선업은 리스크는 크긴 하지만 많은 사람한테 직장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산업 연관 효과가 크고 또 국민 경제적인 입장에서 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 당시에 포항제철을 비롯한 제철소가 건설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외화를 벌어오는 데는 건설보다는 조성이 낫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어려움은 별로 없다. 좀 배를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건설공사는 해본 적이 있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우리가 축적한 각종 건축, 기계, 전기 기술 이런 것들을 다 합치게 되면 배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조선을 주력사로 선정한 이 아주 목표 설정 자체부터 우리는 정경회담을 존경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목표 설정 방식으로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목표를 설정하실 때도 반드시 통합 목표, 조직의 통합 목표 하에서 개별 목표를 설정하신다는 거죠. 가장 비근한 사례가 1967년도에 제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산업시설을 더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발전소를 건설을 해야 되겠다.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입찰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내 및 외국 업체들이 수주 경쟁을 벌였겠죠. 그 당시에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거물 로비스트가 이 국내 정계의 실세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 입찰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외국 업체한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로비를 벌이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물론 현대도 여기에 입찰을 했겠죠. 근데 현대는 별 이유 없이 계속 낙찰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현대가 제출한 가격이 외국 업체가 제출한 가격보다도 훨씬 낮고 또 공사 이행 능력도 이미 많이 이제 축적해 놓은 상태에 있는 현대건설이 왜 자꾸 떨어지는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젠버그가 중간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현대건설의 아이젠버그가 제안을 했습니다. 몇 차례 유찰이 되고 난 다음에 야, 너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공동입찰하자. 공동입찰. 그래서 너가 지금 제안한 가격이 굉장히 싼데 그 싼 가격을 우리가 같이 공동입찰을 해가지고 좀 더 높은 가격에 제시를 해서 높은 가격을 따게 되면 너의 보상을 다 해주겠다. 너가 단독으로 입찰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건설은 만약에 공동입찰을 해가지고 높은 가격에 그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현대건설은 자기 공사 제한 비용을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실제 공사는 저쪽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경희 회장님은 아이젠버그의 제안을 과감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 자기가 가만 앉아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가격은 당신들이 내놓은 가격의 절반 정도예요. 그리고 그 액수만에서도 공사는 계획대로 충분히 이행하고도 남는 금액인데 우리가 이익도 낼 수 있는 금액인데 당신들이 2배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몫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안 하겠다. 왜냐? 그 공사는 국민의 혈세로 하는 공사인데 국민들한테 우리가 가난한 국민들한테 바가지를 씌울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얼마나 국가와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점에서 내가 좀 기업가로서 장사꾼으로서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 공동입찰 제안에 응하겠죠. 그렇지만 국가 전체의 목표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기업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시는 거죠.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고 그런 장난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게 된 대통령께서 재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게 이 공사를 수주하도록 지시를 하신 사건. 그야말로 목표를 설정할 때도 자기 개인 목표,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자기 조직의 이기적인 목표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보다 큰 조직의 목표를 생각을 하면서 같이 목표를 설정을 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오래 갈 수 있는 도덕적인 그러한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실행 방식이 되겠습니다. 실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요즘에 등장하는 화두 중에 경제학 전공에서 왜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는가? 파산하는 게 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를 계기로 해가지고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전 세계적으로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속 경영의 키워드, 탁월한 전략, 모방할 수 없는 기술력, 뛰어난 제품력 이런 거 다 갖추고 있어요. 또 금세기 경영의 핵심 요소라고 있는 우수한 인재, 디자인력, R&D 능력 이게 다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있다. 왜 그런가? 부조앤컴퍼니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기업들의 부족함이 뭐냐? 바로 이 실행력이다. 실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수한 자원과 전략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 가지고 매우 지지부진했다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랬다. 이 실행력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실행이라는 게 정주영 회장님은 실행을 하시더라도 계획에 의해서 일을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체질이 아니시죠. 일단 작은 생각이 있으면은 그거를 가꾸고 키워서 일거리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실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계속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그 일을 전개를 해 나가는 그러한 실행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때 우리가 몰입을 통한 치밀한 분석과 철저한 시간 관리가 아주 그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시간 관리이 철두철미하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옛날에 그 강원도의 현대에서 탄광을 하나 가지고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탄광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정선인가요? 거기에 가기 위해 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약간 좀 졸으셨나 모양이에요. 졸다가 자기가 내려야 될 그 정거장을 놓친 모양입니다. 그랬을 때 뭐 다음 역에 가서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굳이 시간을 아끼시기 위해서 그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뛰어내려가지고 현장에 가서 제때 보시고 그 다음 스케줄이 늦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 엄청난 실행력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철두철미한 몰입입니다.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것만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에 매달려 있을 때는 그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중에 없는 그야말로 철두철미한 몰입. 이 몰입의 힘이라고 하는 것 정말 크다라고 하는 사례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잡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한 군데만 딱 몰입을 해가지고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문제가 풀린다고요. 그런 경험은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학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행 방식의 아주 꽃을 볼 수 있는 사례가 이거죠. 현대조선 초창기에 선박수주 계약이 얽힌 일화가 되겠는데요. 이 선주들이 대개 이제 선박 수주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요청 사항이 뭔가 하니까 일단 가격이나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죠. 어지른동 가격을 낮춰가지고 계속 배값을 깎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깎을 만큼 깎아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깎을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되면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게 선박 인도길 빨리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빨리 만들어달라. 이거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실제 필요보다는 굉장히 촉박한 선박 인도기를 요구하는 게 선주들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날짜를 그렇게 땡겨가지고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주면 약속을 시켜주면 자기네들은 예상보다 배를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날짜를 못 지켜가지고 지연을 하게 되면 인도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배값을 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든 간에 자기들한테 좋기 때문에 끝까지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죠. 실제 중동 선주하고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자리에 최종 계약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인도 날짜 가격까지 다 합의를 해서 이제 사인을 하려고 하는 자리에 선주가 와서 갑자기 턱없이 빠른 인도 날짜를 요구를 하는 이런 사건을 당한 겁니다. 마지막 날짜에 사인하기 직전에 좀 더 인도 날짜를 땡겨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실무자들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더 이상 양보하게 되면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거니까 절대로 사인하지 마시오. 정 회장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렇게 인도 날짜를 지원해 줄 수 없는 당겨줄 수 없는 이유가 그 배가 이 크기가 사상 최대 크기의 배라서 엔진을 들어 올릴 만한 초용량 크레인 이거를 스웨덴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주문을 해도 선복 인도일까지 조선소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언제 그렇게 배를 만들어 줄 거냐. 엔진을 들어 올릴 초용량 크레인도 선박 인도일까지는 도저히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엔진을 탑재할 거냐. 뭐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사인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 회장님은 매우 태연한 얼굴로 그냥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다는 겁니다. 선주들은 대단히 좋아했겠죠. 실무자들은 완전히 사색이 됐을 겁니다. 그 실무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봐 해봤으라는 이 말이 이 명언이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해봐라. 되는 방법을 찾아보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분명히 된다.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해진 날짜에 인도를 해줬습니다. 그야말로 정주영 회장님의 밀어붙이기, 실행력, 과감한 실행력에 진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실행 방식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교훈을 이 사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으면 그렇게 시간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선택하지 않은 것 또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주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다들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무엇이 두렵고 불안해서 늘 뒤로 미루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나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최종 결정권자는 항상 나임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결정해 주기를 바라지 마시라고요. 교수가, 부모가, 친구가 아무도 결정해 주지 못합니다. 뭔가를 결정을 해서 일단 실행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정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씀 대단히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현대그룹 간부 특강에서도 강조를 하신 1983년도에 어록에서 뽑았습니다마는 최고 경자란 여러 능력을 가져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어떤 과제가 있을 때 그것을 집중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인식을 시키고 그 인식시킨 내용이 효율적으로 행동에 옮겨지도록 하는 실행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최고 경자요 훌륭한 간부라고 생각한다는 말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최고 경자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 경자는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따라서 재빠른 결정과 실행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영식 통제 방식이죠. 통제 방식은 통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새로운 목표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자기가 실행한 활동의 내용을 평가하고 피드백해서 새로운 목표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업 수행 결과 평가, 끊임없는 피드백 이거죠. 이 통제 활동을 굉장히 잘하는 자연의 사례, 곰들의 사례 이걸 우리가 저도 상당히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곰이 긴 개울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고통스러운 진화, 그야말로 수백만 년 동안의 피드백을 통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 최고의 동면 시스템이죠. 곰은 1년 중 5개월을 동면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동면하느냐? 겨울철에 열심히 돌아다니봐야 별로 얻을 것도 없고 피곤하기만 하고
위험하기만 하다. 그래서 미치는 장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쉬면서 에너지를 보존하자. 이런 이제 교훈을 얻은 거죠. 그래서 늦가을이 되면 평소에 5배에 달하는 영양을 섭취를 한답니다. 회귀하는 연어가 이제 주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지방분이 많아가지고 에너지 축적하는 데는 최고라 그럽니다. 얘들은 동면을 할 때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니까 깨구리나 다람쥐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동면을 하더라도 체온을 한계점까지 낮춘답니다. 뿐만 아니고 심장의 박동을 1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한대요. 그런 식으로 해야 에너지를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곰은 동면을 할 때 체온을 35도로 유지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 말다시피 곰은 덩치가 커가지고 깨구리나 다람쥐 모양으로 완전히 자기 몸을 감출 수 있는 지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때문에요.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5개월 동안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되죠. 바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얼어있는 상태에서는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35도를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동면 중인 깨구리나 다람쥐는 건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면 중인 곰을 건드리게 되면 바로 대응을 합니다. 바로 달라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35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신진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진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신진대사 이게 굉장히 힘들겠죠. 물을 마신다든지 새롭게 뭐 물을 마신다든지 하면 신진대사에 필요한 물을 마신다든지 하면 그 잠을 깨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을 마시게 되면 또 배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면 자다가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출하게 되면 뭐 이 자기 자고 있는 자리가 축축해져 가지고 욕창이 생긴다든지 뭐 각종 질병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체온 유지에 필요한 신진대사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 개발한 시스템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재활용 시스템. 신진대사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다시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쓰는. 그래서 5개월 동안 물 한 방울 안 마시고 오줌도 안 싼대요. 정말 신기한 시스템입니다. 거기서 나온 노폐물을 다시 에너지로 전환해서 쓰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시스템을 그 미국 우주항공 나사에서 우주인들을 우주에 보내면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이래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부도 못하다는 것이 나사가. 이런 최고의 동면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수백만 년 동안에 자기네들의 생존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요거는 살리고 이렇게 하니까 안 좋더라. 이거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와 피드백 수없이 반복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생존 시스템, 최고의 동면 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통제활동이야, 통제활동. 이제 이런 통제활동에 해당되는 정종현 회장님의 사례는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영국을 그 정종현 회장님이 처음에 현대전소 자금을 조달할 때부터 계속 영국을 드나들면서 영국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그 통제와 피드백 이걸 통해서 영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경제를 일으키고 또 현대의 그 갈 길을 개척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오랫동안의 구상이 바탕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클레이 은행으로부터 차관 도입을 1972년도에 성공을 하고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영경제협력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위원회의 한국 측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죠. 1914년도에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정경영 회장도 동시에 역임을 하시면서 이 활동을 수행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왜? 영국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양국가이고요. 선박 건조의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금융의 중심지니까 영국을 경제력 파트너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 한국 한영경제협력위원회가 개최가 됐을 당시 영국에서 개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최초의 한국 한영경제협력위원회가 개최가 됐을 때 그야말로 전력을 다해서 이 이 최초의 협력위원회를 성공을 거두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현대조선 런던지사 전 직원 또 그게 가 있는 한국 기업 직원을 총동원하고 대회 직후에 개최된 리셉션도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현대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한 이벤트 구상을 하시는데요. 그 이벤트의 내용이 여러분들 뭐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템즈강을 이용한 화려한 리셉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 함대를 동원해가지고 리셉션 주변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야말로 선상 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를 하고요. 거기다가 한 개 더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화려한 불꽃놀이까지 템즈 강변에서 실시를 하면서 그야말로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국 경제계하고 유대 강화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게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인 조선 해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자동차 산업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엔진 기술인데 이 엔진 기술을 어느 누구도 공개를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때 우리는 독자적인 자동차를 개발하기 때문에 엔진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우리는 독자적인 엔진을 개발했느냐? 그야말로 영국의 자동차 엔진 기술자 조지 턴볼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영국과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경제 협력 관계 그리고 영국의 경제계에 심어준 강력한 인상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조지 턴볼이라고 하는 자동차 엔진 기술자를 영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연결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명실공히 완전한 우리 독자 개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말해서 정주영 회장님의 통제 활동과 피드백 활동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은 한국의 금융산업이 경쟁력이 왜 약하냐. 우리 은행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약하다 그러는데 은행들의 통제, 평가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안 좋겠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은 전당포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야말로 은행 산업이라는 게 땅 짓고 헤엄치기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돈 빌리러 오고요.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돈 빌리러 오는 데가 은행인데 가만 앉아서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인데 왜 우리나라 은행들은 부실 덩어리냐. 부실 덩어리. 그래서 늘 부도위기에 처해가지고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고 난리를 지기느냐. 주인이 바뀌고 외국은행에 넘어가고 난리를 지느냐. 그 핵심은 전당포는 돈을 떼이지 않는 데만 해서 은행은 툭 하면 떼인다는 겁니다. 왜? 사업 전망이나 타당성을 보는 게 아니라 담보가 있나 없나 요것만 보니 돈 빌려줄 때. 근데 그 담보라는 게 부실해가지고 그 담보의 능력, 담보의 어떤 그 건실성 이런 거를 평가를 안 하고 그냥 담보만 있으면 돈 빌려주다 보니까 그 담보가 자체가 부실해가지고 막상 부도가 나면 아무런 구실도 못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인사권자들이 시키는 대로 돈 빌려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 산업의 인사권자는 주로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압력을 내가지고 돈 좀 빌려주시오 하면 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돈 빌려주시오 하면 담보도 안 잡고 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산업을 받쳐주는 게 아니라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장 인사에 정부가 관여하지 말고 정부 눈치를 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산업 전문가를 많이 양성해서 사업 전망을 제대로 검토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통제 능력, 평가 능력이 필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역시 통제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주영 경영정신의 교훈을 요약을 좀 해보게 되면 정주영은 그야말로 회장님은 처음부터 천부적인 자질을 소유한 경영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계속 학습해서 성공한 경영자다. 이거를 우리는 그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요. 현대그룹은 무모한 회사인가? 무모한 회사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확고한 신념과 치밀한 검토. 이 검토의 밑바닥에는 불굴의 도전정신과 모험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고
그야말로 우리가 실현은 책 제목대로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님의 경영 정신은 오늘날 현대 및 현대 관련 회사들에게 그대로 전파가 돼가지고 유지가 개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주영 회장님의 경영 철학, 건면검소 친애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 사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오늘날 현대 정신으로 개성이 되면서 창조적인 예지, 적극적인 의지, 강인한 추진력,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돼서 아산의 경영 사상으로 지금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이런 그 경영 정신, 이거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좀 반영을 하시면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